토마스 선생님, 안녕 못하시죠? 네, 금요일 하루 안녕 못했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일주일 내내 금요일 CPI 발표가 이게 중요하니 증시가 그 불확실성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하방 압력이 강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내심 CPI가 좀 나아질 거로 기대는 했었잖아요. 네, 뭐 CPI가 조금 뭐 한편으로 뭐 월가에서는 CPI 그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었냐 안 찍었냐 이제 그런 이제 논쟁이 많은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정점은 지나갔다 이렇게 이제 월가에서는 평이 나왔는데 네. 최근에는 정점은 아직 안 찍었다 이런 게 이제 목요일날 논쟁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났었고 백악관에서도 CPI가 좀 높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 예고를 했는데 네. 설마 이렇게 높게 나올 줄은 몰랐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는 그 CPI 때문에 크게 충격받았던 하루였습니다. 예. 사실 지난 3월 CPI는 8.5% 연율이죠. YOY 기준으로. 그다음에 4월 CPI는 8.3%. 그래서 5월 CPI도 예상치가 8.2%였기 때문에 사실 뭐 그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8.6%, 그 80년 볼커 시즌, 그 돌아가신 볼커 전 페드 의장이 있던 시절에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 CPI를 기록하자마자 금요일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일단 그 CPI 내용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실 CPI 그 지표를 그 월가에서는 그 이어 오버 이어 예, 그 연간 CPI가 그 수치가 얼마냐 이제 그게 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네, 만투 만투를 봐요. 음,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얼마나 이제 변화가 있었느냐. 그걸 좀 더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CPI는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사실은. 네,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지만은 그렇게 충격적이는 않았는데 만투 있잖아요. 지난달과 이번 달 그 비교에서는 1% 상승했어요. 음, 예, 연, 1%. 예, 1% 상승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페이스로 계속한다 그러면 이거 연율로 계산하면 12%예요. 그렇죠. 그죠? 예, 네. 저는 이 만투 이 CPI 수치에 더 충격 제 자신이 받았거든요. 네, 받았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쭉 예상했던 그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예상을 충분히 했는데 그동안에 쭉 떨어지던 중고차 값이 갑자기 튀어올랐어요. 음, 그래서 그게 상당히 이게 좀 반전이라고 할까요? 예상 안 했던 것이 그냥 갑자기 치솟을 으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월급에서 좀 더 충격을 받은 것 같고 뭐 에너지 뭐그 원유 가격이 계속 올랐으니까 에너지 관련 비용이 증가하리라고는 예상을 이미 예, 했었잖아요. 예, 했는데 네, 그렇지만은 또 주거비 이 주택 가격과 예, 렌트 예, 이 상승도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음, 사실 이게 지금 모기지 금리가 몇 년 내 최고치로 올라가면서 주택 구매자, 실제 그 시장 내에서는 그 주택을 바잉하는 사람이 별로 좀 많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 가격이 안정되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 그 쉴러 지표에 의하면 지난 1년간의 그 미국 중간 주택 가격의 그 상승률이 뭐 23%인가 뭐 이 정도 돼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네, 이 미국의 부동산은 한국과 달리 그렇게 등락폭이 심하지 않은 안정적인 그런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22% 올랐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상승이에요. 예, 뭐 캘리포니아 같은 좀 특별한 그 지역에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근처 실리콘밸리 뭐 이런 데서는 집값 폭등하고 막 이해가지만은 그 외적에서는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크고
고 예. 지금 뭐 빈땅 엄청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되는데 불구하고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거비, 렌트도 이제 올라가는 거. 그런데 속성상 렌트비는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아요. 거의 그렇죠. 집주인치고. 예. 그래서 렌트 올렸다가 뭐 경기 나빠졌다 해갖고 깎아주지는 않거든요. 예.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있고, 그 다음에 식품, 음식값 이것도 엄청 올라갔어요 또. 뭐 식품은 이제 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촉발한 뭐 콩값, 뭐 밀값 상승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 이 미국 그 구조 안에서 이 식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갖고 식품 가격이 많이 뛴 거. 저도 이제 와이프하고 시장에 이제 장 보러 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전 가격이 아닌 거예요, 이게. 계란값도 그렇고, 우유값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가도 예전 그 프라이스가 아닌 거예요. 밥값도 좀 올라갔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래서 이 물가 정점, 이 피크, 이 논쟁, 이거는 금요일 날 CPI 지수로 해갖고 사망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그리고 지금 이런 추세를 볼 때 다음 달 또 올해 후반에도 이런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은 계속될 것이다. 특히 이제 원유 가격이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반영 안 된 게 지금 CPI거든요. 그럼 지난 몇 주간 원유 가격이 올라간 게 이제 다음 달 CPI로 다시 나타날 텐데 그때는 에너지 비용이 더욱더 증가해서 이제 나올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런 면이 이제 그 CPI에 대해서 이제 충격받은 것 같고, 증시가. 그 다음에 그 1시간 반 후에 그 컨슈머 센티먼트라고 예. 소비자 심리 지표 있어요. 예. 그것이 발표됐는데 50년 내 최악으로 나왔어요. 바로 지난달에 비하면 약 한 14%나 떨어진 50.2로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그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는 그 소비층에서 이제 경제를 걱정하고 삶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네거티브한 뉴스도 증시 폭락에 한몫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CPI 그 내용을 보면 선생님 말씀하신 그 주거비 이외에도 서비스 요금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리오프닝, 본격적인 휴가, 여행 그 재개에 따라서 항공료가 38%, 연율로 38%, 호텔 요금이 19% 이렇게 오르면서 사실 상품은 수요가 줄거나 이러면서 가격이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고 최근에 뭐 타겟의 그 재고 걱정 이런 것 때문에 할인 판매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막혔던 이 리오프닝 수요에 따른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이제 원유 가격 상승으로 해갖고 항공유 그 기름값이 올라갔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여름 성수기를 맞이했고 또 그동안에 지난 한 2년 동안 여행을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네. 여행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예. 이 정도 되니까 이제 항공 요금이 이제 많이 올라간 거죠. 예. 최근에 뭐 한국에 그 왕복 티켓 보니까 뭐 2,300달러 뭐 이러더라고요. 이게 전에는 뭐 한 2,000달러 미만 뭐 쌀 때는 1,500달러도 막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2,300달러. 그 정도로 이제 항공 요금이 많이 걷고 이제 호텔 같은 것도 이제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비용. 모든 이제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이것을 상품에다 이제 전가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월가에서는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기업에서 판매하는 그 상품을 양을 조금 줄이는 거예요. 가격을 못 올리니까 양을 조금 줄이는 거예요. 네. 기존 때보다. 그래갖고 실제로는 가격 인상의 효과를 이제 부추기는 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상품 이 상승세.
거기다가 이제 큰 그림으로서는, 뒤 배경으로서는 뭐였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갖고 이 에너지를 어떤 한 나라에게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교훈이 확실하게 이제 자리 잡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중국에 대한 소재 부품 의존도가 높았던 나라들이 이걸 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쪽으로 분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거는 리쇼어링을 해갖고 네.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정책. 이래갖고 예전에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즐겨왔던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인해갖고 상품 가격이 다운되고 했었던 그 이제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각자 자기 그 일관된 생산 체제를 자기 나라에서 불러들이고 또 다른 나라로 분산함에 따라 갖고 예전과 같은 생산성 향상이 안 나오고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 증가, 상품 가격 증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큰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러한 물가 상승률 예상치보다 높았던 이런 결과는 사실 하루 전, 이틀 전에 이미 옐렌 재무장관의 의회 청문회에서의 발언, 그 다음에 목요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수요일 밤일 텐데, 목요일 미국 시간 아침에 백악관 대변인이 나서서 이번 물가 상승률 만만치 않다, 예상보다 높다,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미리 시장이 목요일 날 크게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더 까보니까 충격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이런 예상치는 주가에 이미 수요일, 목요일에 반영이 돼 있어서 금요일에는 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완전히 떨어진 것은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그 백악관이나 재무부에서 CPI는 자기들이 가장 업투데이트 그 최신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예. CPI가 얼마 정도 나오리라는 거 대충 짐작이 가잖아요. 예. 네, 이런 걸 이제 하루 전에 이제 예고를 해주는데 사실 이거는 좀 실제 금요일 날에 CPI가 많이 나왔을 때 정치적 비난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발언일 수도 있어요. 예. 항상 이래 보면은 이 좋은 뉴스가 예고됐을 때는 이렇게 이런 걸 안 하는데 예. 자기들에게 불리한 나쁜 데이터가 나올까 하려면 하루나 이틀 전에 조금 기물 빼는 그런 이제 미리 이제 발언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정치적 비난을 모면하려고 하는 꼼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금요일 날에 특별 연설을 했어요. 예. 그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대책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많이 이제 기대를 했었죠. 근데 실제 내용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뭔가 확실한 의지도 보여준 거 없고, 그냥, 너스레 떨다 그냥 지나간 연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시장에 이제 좀. 실망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그 연설에서 주 핵심 그거예요. 내가 잘못이 아니고, 푸틴하고 페이드, 연준 파월 의장이 당신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하는 이제 연설로 끝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대통령이 특별 연설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의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좋아, 중국산 제품 관세 인하하자, 당장 인하하겠다, 아니면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일부는 해줘야겠다, 이런 구체적인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또 겹치면서 하락폭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제가 정치적 당파를 떠나고 저는 사실 무당파예요. 무당파인데 미국 정치는 사실 관심도 없고요.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좀 무능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무능하다. 정치력이 완전 부재. 왜냐하면 사실 전쟁 나기 전에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해갖고 충분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달 동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전쟁하면 안 돼. 이렇게 순화물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죠. 첫째, 가서 만나든지, 아니면 진짜 강력하게, 대처를 하든지, 전쟁 나기 전에 우크라이나다가 핵무기를 배치하든지, 이런 식으로 소강설 나갔으면은, 푸틴이 침공 안 했을 수도 있죠.
그 예, 다음에 그 이후에도 푸틴하고 그냥 개인, 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개인 감정이 있어갖고 예, 계속 이제 푸틴은 세계적 왕따를 시키면서 러시아 자체를 경제 침몰시키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 원유 가격의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는 키를 사우디 왕세자가 쥐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왕세자한테 몇 년 전에 일어났던 그 뭐 칼쿠츠인가 그 언론인 살해에 대한 그 예, 인권 그걸 비판하면서 계속 이 사우디를 코너로 몰고 있고 작년과 올해 초만 해도 사우디의 천적인 이란을 끌어들여가고 석유값 이제 인하를 시도하려고 했던 게 사우디 왕실한테 더욱더 감정을 이제 악화시킨 거고요. 근데 결국 이란을 끌어들여서 원유를 인하시키려고 했던 이 자체가 완전 실패로 끝났어요. 왜냐하면은 이란이 이 기회를 통해 갖고 미국과의 화해 이런 순간을 이용해 갖고 핵무기 개발에 더 열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핵무기 개발 그 장소에 감식하면 다 제거시켜 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은 그 상대할 수 없는 이란을 끌어들여 갖고 이 원유 가격 인하시키려고 했던 이게 완전히 그냥 이제 수포로 들어가고 결국 남는 것은 사우디 왕세자의 감정만 악화시켰다. 이제 그거죠. 지금이라도 사실 왕세자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갖고 나 옛날에 발언했던 거 잘못했다. 저 원유 증산하고 원유 가격 좀 낮추는데 협조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해줄 거예요. 얼마든지. 사실 그 문제는 그다음에 좀 이제 베네수엘라, 네네. 민감한 문제니까 그다음에 선생님 여기까지만 네, 하고. 베네수엘라 그 대통령도 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예, 예. 예전부터 미국하고 좀 등졌지만은 지금 베네수엘라가 지금 엄청 경제적으로 지금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만나서 얼마든지 서로 신뢰를 이제 회복하고 다시 미국의 오일 대기업으로 하여금 베네수엘라에 오일 투자하게 하면요. 진짜 6개월 아니면 1년 후에 대량 원유 증산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런 것도 전혀 지금 뭐 손을 놓고 안 해요. 뭐 중국 관세이나 이것도 뭐 계속 중국도 어르렁거리면서 그냥 말로만 립서비스 하는 예. 거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지금 이제 위기잖아요. 이게 예. 자기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지냐 마냐 그 둘째고 국민들 지금 삶이 핍박해지고 있는 이때에 리더로서 뭔가 자기 체면 국이더라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나서야 되는 건데 전혀 나선 게 없이 베드 파우로에게 손가락질한 거죠. 당신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저는 이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 그 상황을 대변하는 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38%로 40%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그 점과 또 하나 반대로 지금 현재 중간선거 직전에 좀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예비선거, 예비경선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공화당 후보 중에 트럼프가 밀고 있는 후보들이 전부 다 당선되고 있다는 뉴스도 있어요. 이것도 결국 바이든의 무능 때문에 나오는 현상,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국민들은요, 이 정치 지도자에게 바라는 거 별로 없어요. 삶이 좋아지는 것. 이거 하나면 만족하거든요. 예. 이게 좋아지면은 그 리더의 신뢰가 올라가는 거고, 이게 나빠지면 그 외에 아무리 뭐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예. 외교적으로, 뭐 군사적으로 아무리 잘해도요, 인기는 떨어집니다. 예.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좀 국민 삶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그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무당파는 아니고 친수익파인데 약간 좀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네. 잘해야 우리 한국 증시도 도움을 되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일단 그 정치 얘기를 다시 또 경제적으로 좀 돌려서, 자, 이렇게 높은 CPI, 미리 어떻게 보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김빼기 전략으로 재무장관과 백악관 측에서 이야기를 흘리면서 주가도 하락했지만 당연히 주가가 하락하는 그 상황에서는 채권금리가 계속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 CPI가 높게 나올 것 같구나라고 하는 게 채권금리에 그대로 반영됐을 것이고, 특히 2년 만기 채권금리는 금요일에 3%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넘어선 것인데,
한마디로 시장은 기준금리가 3% 이상으로 2년 내 3%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야 물가를 잡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채권금리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국채 가격이나 국채 금리나 보통 한 시장보다 한 6개월 앞을 먼저 내다보고 가격에 반영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2년물 국채 금리가 3%라는 것은 올해 연말쯤에 연준의 기준금리가 3% 정도 되는 것이 적당하겠다고 하는 국채 투심들의 반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지금 연준 기준금리가 1%고 예. 지금 남아있는 게 연준 그 폼시가 4회가 남아있잖아요. 6, 7, 그럼 예, 3% 맞추려고 그러면은 네네 6, 7, 9하고 11, 11월인가 12 12월도 있죠. 5번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지금 2년물 국채금리 여기에 수렴하려고 그러면은 연준의 기준금리 그 진행 속도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드와치에 보면은 벌써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금기시했던 0.75% 인상 카드가 테이블 위에 다시 또 올라온 거예요, 지금. 예, 예. 금요일로. 예. 그러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에 0.75%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고요. 그것도 7월에도 0.75% 아니면 최소한 0.5% 이상. 그 다음에 이제 9월에 이제 우리가 작은 스텝이냐 아니면 포즈냐 이제 정지냐 우리가 이렇게 예상했지만은 예. 그것도 이제 완전히 이제 없어지고 적어도 0.5% 금리 인상은 9월에도 있을 것이다. 하여튼 올해 남은 폼시 전부 다 0.5% 정도는 인상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페드워치 이제 반영됐고 그것을 반영한 위험 자산도 거기에 맞게끔 반영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해갖고 S&P 500개 대기업들의 배당금 비율하고 예. 비교하잖아요. 예. 그래서 투자가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수익이 많을 거냐, 위험 부담이 적을 거냐, 이제 이런 걸 보고 자금을 움직이기 때문에 증시에서 국채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인 증시는 하락하고 국채 쪽은 국채 금리는 더 상승하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증시가 최근에 이제 리테일, 소매업체들의 재고 문제, 그 다음에 가이던스 하향, 그 다음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의 증가, 이런 것들 등등 지표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7월까지는 가더라도 9월 FOMC부터는 금리 인상을 임시 중단하거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그 기대로 올랐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워낙 좋게 나오면서 그런 분위기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번 CPI 발표가 그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네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거 6월과 7월에 0.5% 두 번이 아니라 당장 0.75%로 두 번의 인상이 나올 가능성, 그런 걱정을 하게 됐고, 심지어 9월에도 0.5%를 올릴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지금 일주일, 특히 금요일에 크게 하락한 것이다. 이게 맞는 추정이겠죠, 선생님? 네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연준 멤버 중에 이제 가장 이제 매파적으로 발언했던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잖아요. 예, 센트리기스. 이 사람의 말이 결국 현실화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연준은 여기서 뭐 0.5% 미적 이제 까작까작 하지 말고 빅스텝 진짜 1%라도 네. 팍 올리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를 맞더라도 일단은 인플레이션 잡아놓고 내년 후반쯤에 다시 금리를 인하면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이 이론이 지금 금요일 CPI가 나옴으로 해갖고 월가에서 이게 그쪽으로 가고 있네 하고 있는 이제 확신을 자꾸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당장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에 폼시가 있잖아요. 예. 만일 이 폼시가 조금 멀리 있다고 그러면은 연준이 임시 회의를 열어서라도 중간에 한 번 더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일단은
다음 주 수요일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연준이 꼭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었고, 그래서 이번 다음 주 수요일에는 거의 확실하게 0.5는 뭐 100%고 0.75%도 인상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2년 만기 채권금리는 불과 일주일 전에 2.45, 2.44%에 든 게 지금 3%를 훌쩍 넘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10년 만기, 30년 만기 이 장기 채권 금리는 전구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은행주가 오를 것 같지만 은행주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어떻게 보면 증시 하락을 주도할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석을 우리가 추정을 하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건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결과로 미국 경제, 이 펀더멘털이 흔들릴 위험도 있다. 이걸 그 장기 채권 금리와 은행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2년물 국채 금리와 10년물 국채 금리를 우리가 비교해서 장단기 국채 뭐 금리 역전 현상 뭐 이런 걸 잘 우리가 논하는데, 사실 2년물 10년물 그 스프레드가 거의 이제 완전히 거의 좁혀진, 거의 뭐 하루 이틀만 더 올라가면은 그냥 완전히 플랫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역전도 가능하고. 그래서 2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연준 기준금리의 상승을 반영하는 거지만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주춤거리는 이유는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 물가 인플레이션, 이게 필연적으로 경제 둔화 내지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에 조금 반영시킨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이런 와중에서 어쨌거나 10년물 국채 금리, 2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뛰는데도 뱅크주가 하락하는 거는 저는 일단은 미국 경제 둔화 가능성이 좀 이제 점쳐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뱅크라는 것이 단기 예금 받아서 거기에 이자를 낮게 주고 장기 대출해 주면서 거기서 이자를 높게 받아서 그 중간 차익을 먹는 게 뱅크의 그 영업 방식이잖아요. 근데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비슷해지니까 이 남는 게 없는 거죠. 그죠? 단기 예금 이자도 많이 줘야 되고, 대출, 10년 대출 해주고, 거기 나오는 대출 이자도 거의 비슷하고, 남는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가 나빠지니까, 이 뱅크에서 대출을 많이 해줘야지, 여기서 이제 매출을 많이 올리는 건데, 대출이 자꾸 줄어든대, 지금. 그렇죠. 금리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네, 금리도 높아지고 이러니까, 대출이 잘 안 되는 걸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예대마진 축소, 거기 따라서 이제 뱅크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은, 이 뱅크들이 국채를 많이 보유하다가 지금 국채 금리가 뛰고 국채 가격이 많이 내려옴을 해갖고, 평가손이. 자사주 매입 여력이 전혀 없어진 거죠. 자사주 매입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뱅크주도 증시, S&P와 거의 비슷하게 아니면 조금 더 크게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30분 가까이 선생님과 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정도 대화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화요일, 수요일 이틀 이제 예정 수요일 날 이제 결론이 나오는 FOMC에서 의외로 금리 인상을 만약 0.5% 정도로 만약에 마무리한다면 이건 호재가 아니라 악재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계속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물가 상승률을 어설픈 금리 인상으로 해봤자 잡을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올라가려면 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0.75%든 1%든 빠르게 오른 다음에 물가를 잡는 시도를 하는 것을 증시가 원하지 않을까, 이런 추정도 가능하겠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쭉 그동안 지켜보면은 연준은 페드워치의 그 투자자들의 그 투심을 그거를 따라가면서 기준 금리를 조정해 왔거든요. 근데 그 금요일자의 그 페드워치 보면은 여전히 50bp, 그러니까 0.5% 금리 인상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한 45%인가 그 정도가
0.75% 금리 인상을 이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FOMC 바로 전까지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 금요일 현재 그 페이드 와치만 본다 그러면은 증시에 충격을 안 주려고 그러면은 0.5% 인상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몇 달 전에 0.75% 금리 인상 카드를 뭐 테이블에 올려놨네 내려놨네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난번 그 스위스 그 어디죠? 거기서 그 파월 의장이 단호하게 얘기했잖아요. 네. 0.75% 카드 인상은 없다. 0.5%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연준의 여러 이제 의원들 멤버들이 0.75% 금리 인상은 조금 넘어간 것다. 이렇게 말해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최근에 자기들의 발언이 0.5%라고 시장에 확신을 줬는데 여기에서 이번 수요일에서 자기들의 그 말을 뒤집고 0.75% 인상해버리면은 오히려 자기들의 말에 그 신뢰성이 금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0.75% 금리 인상이 지금 월가에서 떠들고 그 페이드 와치 약 한 45% 반영돼 있지만은 그래도 연준이 0.5% 정도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은 시장은 조금 안도의 랠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테슬라가 3대1 네. 스플릿 뉴스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화 수요일 날 오후 2시간 이제 폼시니까 일단은 큰 그림으로서는 폼시 전까지는 증시가 크게 상승을 못할 것이다. 네. 이제 그렇게 보지만은 테슬라가 만일에 그 스플릿 뉴스로 인해 갖고 급등을 한다 그러면은 워낙 덩치가 큰 놈이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다. 저는 한 가지 좀 희망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주 우리가 제목을 아마존에 이제 달렸다 그러는데 아마존이 월요일에 스플릿 상장을 하면서 약 좀 올라가면서 지수도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는 계속 하락하면서 그 지수 하방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지수의 그 상승 하락, 이 지수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테슬라도 아마존처럼 그렇게 별 힘이 없으면 그것도 사실 실물 매물 때문에 더 힘들지 않을까 이 걱정도 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사실은 그 아마존 그 주식은 그 스플릿 그 공식 날짜 이전에는 좀 그 랠리를 탔었는데 실제 스플릿하고 나서는 전혀 그런 이제 수위를 못 느꼈거든요. 그다음 이제 이 증시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이 무슨 스플릿 나타나면 그냥 30% 40% 폭등했던 이런 이제 시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 애착이 워낙 이제 많은 주주들이 많기 때문에 테슬라는 좀 이 어려운 장에서도 조금 안드 랠리를 타지 않을까 저는 기대되는데 사실은 그 금요일 장부에 보면은 뭐 1%뿐이 안 올라갔어요. 그걸로 보면 스플릿 뉴스 나와도 이렇게 뭐 예전 같이 이렇게 좀 투심이 흥분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 조금 물론 뭐 8월 언젠가요? 8월 그때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고 그랬으니까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지만 하여튼 좀 이 무덤 잿더미 속에서도 조금 희망을 지금 조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희망의 끈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라도 이렇게 좀 가져와야 될 상황이니까 뭐 아마존 아니 테슬라에 기대한다는 얘기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사실 기대가 아니라 기원하는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또 금요일에 애플하고 구글에 대한 규제가 영국 쪽에서 나왔거든요. 이것도 사실 이 금요일에 애플, 이 구글들이 약 거의 3% 가까이 하락한 이유가 되는데 이게 다음 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장이 좋을 때는 웬만한 이런 이게 사실 작은 악재거든요. 장이 좋을 때는 이게 완전 무시하는 소식이에요. 근데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누가 하나 건드려도 이제 끔찍끔찍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잘 되는 집안은 딱 한 가지 이유만으로 화목하고 잘 되는데, 안 되는 집안 보면 그 안 되는 이유가 수천 가지 쏟아져 나오잖아요. 마치 증시도 거의 네,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그 2년 만기 금리가 3%로 튀어 올랐는데 무려 8% 하루에 8% 올라가면서 3% 훌쩍 넘었는데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하락할 것이라 보여졌던 금값이 장중에 그 하락을 이겨내고 나름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금요일 그 이전에는 그 금값이 그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 예, 네, 여기에 반응해서 이제 하락 압력을 받았었는데 금요일날 CPI가 나오면서 금값이 뭐 소폭이라도 뻥 뛰었거든요. 예, 저는 이게 인플레이션 해칭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은 음,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마땅히 돈을 숨겨야 할 곳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지금. 음, 네, 위험 자산은 진짜 말 그대로 너무 위험하고, 국채금리도 이어서 더 올라갈까?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이제 금에다가 넣는 게 안전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가면 돈 가치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원금이라도 지켜야 할 곳은 금값이다. 이제 이런 투심이 작용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향후, 이게 9월 이후나 아무튼 뭐 9월이든 11월이든 FOMC에서 페드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든지 중단하든지 이제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고용지표가 현재 약화되는 정도밖에 이제 기대할 게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고용지표도 현재 약화될 만한 지금 이렇게 흐름이 나오지 않는데 일단 그에 앞서 중요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FOMC. 이거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일단 이 말씀 다음 주 그 선생님이 어떻게 주식 투자 전략을 취하실지 그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그 고용 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바로 지난 이제 목요일 날에 예. 실업수당 그 청구 건수. 잡니스 클레임스 예. 나오잖아요. 그죠? 네. 실업수당 그 청구 건수 나오는데 예상보다도 많이 나왔어요. 예. 23만 명. 뭐 그렇게 네, 그 월가에서 뭐 의미 있게 받아들일 그런 수준으로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그래도 쭉 그동안에 하향 진정세에 있던 것이 바닥을 치고 1만 명인가 더 증가로 이제 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싶고 예. 최근에 그 기업들의 그 CEO들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또 비용 증가 이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원을 줄여야 된다 이제 이랬거든요. 그래서 예. 여러 회사에서 자기들은 얼마 이렇게 인원을 줄이겠다고 하는 이런 언급을 많이 내놔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고용시장이 드디어 이 비용이 상승 여기에 못 견디고 이제 그 고용 인력을 줄이기 시작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경제적인 이제 좀 큰 그림으로 볼 때 좀 큰 턴어라운드 하는 게 아닌가. 연준이 원하는 수요 파괴 그쪽으로 점진적으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만일 고용 지표가 악화되게 진짜 나쁘게 나오면은 연준이 그렇게 서둘러서 그렇게 예. 긴축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이제 그러려면은 결국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일단은 그 기술적으로 볼 때 그 미국 그 증시 S&P가 지금 21선이 닿는 데가 4,030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FOMC 후이라든지 전이든지 언제라도 이 21선 위에 올라서야만 증시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을 걸 수 있는데 21선을 못 넘고 그 밑에 머무르는 한은 하방 압력은 계속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금요일날 3,900으로 끝났지만은 이게 3,900에서 이게 바닥이 아니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 5월 총가요 그 3,815. 5월 그 19일, 바닥에 5월 한번 20일. 5월 20일 장중에 네네 3,830을 내려가 버렸었죠? 예. 30까지 내려갔었죠. 네네 네. 네. 그 정도 바닥을 한번
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저는 뭐 한 달 후, 두 달 후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는 예측이 저는 예.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일단 근데 좀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의미가 보면은 없죠. 네. 그래도 지금 CPI나 뭐 페드의 그 다음 그 폼시 이런 악재를 현재로서는 충분히 반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됩니다. 그래서 3,900, 4,030 뭐 이 정도에서 다음 한 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근데 그 짐 크레머 있잖아요. 예, 크라머, 그 CNBC 짐 CNBC. 크레머. 예.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목요일 날에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찬스는 내가 역사상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금요일 날 증시가 폭락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나는 희망을 접었다. 또 이렇게 말을 완전히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원래 그거는. 네. 월가에 그 수백만 달러 연봉 받는 그 전문가들도요. 예. 지금 못 맞춰요, 지금.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한테 뭐 한 달 후, 6개월 후 뭐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뭐 좀 예측해 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예측은 못합니다. 일주일 안에서는 저는 사실 예측이 좀 가능한데 일주일 넘어서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일단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상황을 보면 다음 주가 지금 S&P 500 인덱스 저점을 확인하는 지금 구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 19일, 네네. 5월 20일 장중 저점인 3,830 바로 위에 3,900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만기 금리가 3%라는 얘기는 기준금리 3%를 이미 시장에 반영을 거의 했기 때문에 결국 네. FOMC 결과 여부가 어쨌든 간에 지수는 3,830 라인을 지키느냐 싸움을 다음 주에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S&P 기준으로 4,030 아래에서는 그 매도 선호 장세라고 그러거든요. 네. 올라가면은 다시 또 제자리 내려오고, 올라가면 다시 또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4,030 그 전에 그 미만에서는 올라오면은 매도하거나 뭐 숏을 하거나 어떤 해칭하거나 그런 방어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약간 좀 다른 의견이, 제 의견이 뭐냐면, 차라리 수요일에 0.5%가 아니라 0.75%로 금리를 화끈하게 올려버려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상품 쪽에 들어가 있는 돈이 뜨거우면서 나올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3% 기준금리를 시장에 반영하고 있다면 더 나쁜 재료를 던져가지고 더 이상 추가 하락이 없도록 막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갖고요. 예. 페드가 이번 폼시에서 2% 금리 인상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3% 반영했는데. 기존에 1%였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기준금리 1%잖아요. 이번 폼시에서 2% 인상해버리면 3%잖아요. 네. 그죠? 네. 3% 이번에 폼시에서 2% 인상하고 더 이상 없다. 예.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올해 안에는 없다. 예.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증시가 진짜 대환영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 상품 쪽에 그 인플레이션에 투자를. 그 정도 되면 연준으로서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물가 안정을 확실히 잡을 수 있거든요. 뭐 그 발표는 한두 시간 이내에는 대충격이 벌어질 수 있지만은 그래도 증시는 대환영할 겁니다. 네. 저도 충분히 선생님 말씀에 일단 납득, 동의까지 하고요. 왜? 어차피 이미 3% 반영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돈 빌려서 자꾸 원유에 투자하고 있는 세력들 뒤통수를 세게 치려면 금리를 일시에 올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네, 이게 영어로 이제 원앤던이거든요. 한번 올리고 끝난다. 끝내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공포거리가 없으니까 최악의 공포는 지나갔고, 그럼 이제 환호하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측을 한다고, 우리가 수정구슬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사실 이게 감도는 일박인데, 그 점 시청자 여러분들은 감안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방송 듣고, 맞췄네, 틀렸네,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네. 분들이죠. 왜? 맞췄네, 틀렸네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야지 방송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네.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의견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 의견을 만들어라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벌써 우리가 50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생님 정리 말씀 주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뵙는 것으로 하시죠. 네네. 이번 수요일,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그 폼씨 그 직전까지 증시가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 점을 감안하시고, 만일에 화요일 날 오후나 수요일 오후 직전에 증시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매수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폼씨 결과를 미리 선반영한 거기 때문에 네. 네, 폼씨에서 진짜 충격적인 금리 정책이 발표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예상한 바 정도대로만 나온다 그러면은 증시는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하락에 지치신 분들 그나마 희망을 가져야 되고 이런 시점에 와서 손절매치고 나 주식 안 해 이러는 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분들인데 절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점도 좀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단기적으로 볼 때 거의 바닥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분들이 나 안 해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반등의 시점인데 절대 지금까지 버텨온 거 포기하시면 안 된다. 선생님 용기를 드리는 말씀, 주시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8월, 9월 이때는 증시가 상당폭 하락할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6월 한 달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바닥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패닉셀 하지 마시고 일단 좀 회복되면은 그때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는 방법. 이것이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 또 이런 말씀 8, 9월 이분이 떨어진다면 또 오르면 또 그때 비난하지 마시고 8, 9월 예상은 현재까지의 확인된 그 지표들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 예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 그 점 감안하시고 들으십시오. 맞죠, 선생님? 네, 월가의 그 연봉 수백만 불 받는 그 전문가들이 지금 S&P를 어떻게 전망하냐면은 최악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2,900을 봐요. 네. 2,900. 지금 여기서 현재 수준에서 엄청나게 폭락하죠. 근데 좋게 보고 있는 사람은 5,500까지를 봐요. 네. 이게 연봉 수백만 불 받는 사람들의 지금 예상 진로도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지금까지 앞으로 남은 한 6개월 그 과정 안에 이러이러한 조건이 맞았고 발생한다면 이런 그렇죠. if 조건을 많이 다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if 조건이 다 맞을 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2,900으로 갈 수도 있고 5,500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결코 일주일 이후에 그 장기 예측은 저는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나 일주일 단위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예측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저희 회원들한테도 거의 실시간으로 그 지수에 대해서 저항선 지지선을 알려주거든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한 75% 정도는 적중해 왔다. 저는 그렇게 좀 잡아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갑자기. 자, 선생님 벌써 50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좀 좋은 소식으로 우리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